자, 연불의 비밀노트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마지막 주 증시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네, 1월 26일은 이제 미국의 1월 댈러스 연회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1월 27일은 미국의 1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됩니다. 1월 28일은 이제 FOMC가 열려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반도체 장비사죠 ASML이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월 29일은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애플과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월 30일은 이제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증시 변수가 꽤 있네요. 네, 뭐 가장 중요한 이제 날짜로는 1월 28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몰려 있는데 그날 이제 FOMC가 열려서 아마 기준금리는 거의 동결이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근데 추가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뭐 3월이냐 6월에 할 거냐 지금 확률적으로는 6월이 좀 유력한데 일단 FOMC에서 주요 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 이제 빅테크들이 줄지어 실적을 공개하거든요. 뭐 테슬라도 중요하고 피지컬 AI 관련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이제 자본 지출 얼마나 투자를 또 늘릴 것인지 이게 또 투자가 줄면은 만약에 이게 또 증시엔 좀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반도체 장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실적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하이닉스가 또 실제 실적을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삼성전자 실적도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이오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알테오젠이 충격이었는데 로열티 계약이 기대 이하였던 거를 증권계에서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놀랬던 게 작년 11월에 이제 머크죠. 네. 머크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이제 내용이 이제 거기 분기 보고서에 공개가 됐는데 2020년에 계약을 맺고 2024년도엔 독점 계약으로 바꿔가지고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연매출이 40조짜리예요. 너무나 이제 큰 제품인데 요거 이제 근데 키트루다 전체 매출은 아니고 이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SC라는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래도 이 기술을 적용한 신약이 한 점유율 한 50%는 되지 않겠냐. 그러면 매출 한 20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 로열티를 기대했대요. 5%면 1조 정도 나오죠. 그 1조를 이익으로 잡아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PER 30배만 해도 30조 시총 나오거든요. 보통 그렇게 계산들을 했는데 그 머크 보고서에 2%로 찍힌 거예요. 5%가 정확하게. 아니라? 네, 5%. 그래서 다들 이제 충격받은 거죠. 근데 이게 더 충격은 뭐냐면 2% 숫자도 아쉽지만 이게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들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일단 첫 번째는 회사가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알테오젠이 알면서도. 굳이 크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런 거는 알려줘야죠. 왜냐면 시장에 기대하는 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의 대응도 좀 아쉬운 게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는데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 떡하니 나와 있는데. 이미 나왔잖아요, 머크한테. 그래서 주주분들이 좀 화가 좀 나셨죠. 이게 뭐냐. 거기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거를 이제 뭐 이게 놓쳤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이게 머크에 이게 나온 거를 놓쳤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글씨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알테오젠을 분석을 했다면 좀 아쉽죠. 예. 그 퍼센트가 너무 수익과 중요해요. 너무 예. 연결되는 건데 그거를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못 봤다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 이거를 너무 신경 안 썼다는 거고 봤는데도 얘기를 안 하면 이건 더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사건이 이번에 좀 발생을 한 바이오 거죠. 쪽이 가능성은 높은데 늘 이런 출렁거리는 이슈들이 예,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바이오 업황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역시 바이오 투자 좀 쉽지 않구나. 약간 불안감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 계약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 2%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알테오젠이 또 뭐 지난주에 그 영국의 GSK랑 이제 그 기술 수출한 계약을 또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4천억 대니까. 근데 이것도 좀 뭔가 아쉬웠다면 그러니까 알테오젠 기업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진 건 맞아요. 대표가 그 전주에 기존에 체결한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계약이 조만간 나옵니다. 그러면 그전에 체결했던 게 아스트라제네카랑 1조 9천억 대 체결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조단이잖아요.
4,9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짜증 날만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의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그날 이제 20%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다른 바이오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알테오젠의 문제지, 뭐가 뭐 바이오에 큰 뭐 딜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지금 잘하는 기업들은 또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되 바이오 기업 투자가 그만큼 어려워요. 이런 이제 회사 측의 대응,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나오면 주가가 20% 빠지는 일이 다른 데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감을 항상 갖고 계시되 뭐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다 평가절하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 로봇이라고 불러야 되나 싶은데 이제 거의 로봇주죠. 현대차주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 돌파했는데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춤하던 작년 초반이 생각나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이게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125조더라고요. 우선주 포함해서. 불과 얼마 전에 60조 정도 했거든요. 2배 가까이 올라버린 거죠, 순식간에.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이 올해 11조 정도 나오니까 이제 PER 계산해 보니까 11.36배. 이제 현대차는 만년 저평가는 아니에요. 항상 저평가, 뭐 PER 네. 5배. 이제 그 꼬리표는 완전히 뗐습니다. 토요타를 이겼대요, 지금 PER이. PER이. 이번 로봇 때문에. 왜냐하면 토요타는 자동차는 잘 팔지만 미래가 좀 안 보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긴 거는 저는 뭐 당연한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다음 목표는 어디냐? 중국 자동차 회사다. 샤오미, BYD, 리오토. 여기가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로봇 사업 진출 선언한 기업들인데 여기 PER이 18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닌데 다음 목표는 이제 거기로 보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도 좀 있는데, 어쨌든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뭔가 강력한 이제 경쟁력을 현대차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토요타까지는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는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좀 쉬어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현대차의 강점은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냐 아니면 실주행 데이터냐, 요 싸움이잖아요. 로봇도 똑같아요. 공장에서 데이터를 뭘로 할 거냐. 그 실 데이터가 현대차는 무궁무진합니다. 공장에 지금도 막 조립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당하고 거기에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랑도 협력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PER 이제 저는 10배가 바닥이 되지 않겠냐. 10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PER 10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이제 이 18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18배를 가려면 중국 자동차만큼의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계속. 예, 그래서 그걸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사이클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가 막 올라가면서 로봇도 역시 기계니까 네. 배터리가 필요하구나. 뭐 이 생각은 늘 했던 것 같은데 배터리가 2차 전지 쪽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고체 배터리도 주목받고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 한 제가 2개만,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보고서랑 NH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보수적이고 하나는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사 이제 정경희 연구원님은 좀 보수적이에요. 로봇 한 대당 평균 2차 전지 탑재 규모가 1.67kW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기차가 66kW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 발생하는 2차 전지 수요는 25년도에 4.6 기가와트, 30년에 12.8 기가와트로 추정을 한대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2차 전지 전체 수요 중에 25년 비중에 0.28%, 30년에 0.4. 이거 너무 적은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새로운 수요처가 발굴되는 건 좋은데 전기차에 비하면 좀 미미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오히려 좀 보자는 내용이고, 근데 NH에 주민희 연구원님은 좀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고체는 이제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그래서 화재 위험도 없어요. 이게 인간과 같이 지내야 되는 로봇이니까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되게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는 대부분 하이니켈 기반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자고 아마 옵티머스에도 LG 엔솔께 들어가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전 세계 취업자 수가 34억 명이래요. 근데 제조업 근로자가 7억 명. 그 중에 단순 반복 노동한 근로자가 22%니까 1.5억 명. 2, 3교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2, 3교대 감안하면 6천만 대 나온대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6천만 대 있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한 거죠. 그럼 6천만 대인데 대당 3에서 4kW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216기가와트가 필요하대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 6천만 대 대입을 해보니까 그러면 25년 전기차 시장이 20%가 돼요. 이 적은 수치가 지금 아닌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20%인데 이 물량이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조업 근로자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버리면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 못할 규모로 또 이게 계산도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답인지 저희가 아직은 몰라요. 여기엔 또 가정용은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죠.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 가정용까지 넣으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 규모 또 커질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상용화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빠른 회사가 삼성 SDI인데 내년에 상용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는 건 2030년 이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관점에서는 인터배터리 행사가 3월 11일부터 열린대요. 그러니까 보통 1월 말에서 인터배터리 열리기 전까지 보통 2차전지 좀 강했어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로봇까지 붙었으니까 좀 당분간 긍정적으로 보자. 특히 전고체 쪽으로 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삼성 SDI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거 공급한다는 또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는 안전성이 굉장히 그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트북 배터리를 하나 싼 거를 주문했더니 네. 상자에 설명서가 왔는데 설명서 내용이 뭐라고 돼요? 장착한 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겁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충전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품을 사야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네. 자, 삼성 파운드리도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계속 적자 어려움 겪다가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는 소식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분기당 뭐 1.5, 2조 때 막 적자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 AI6 칩에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80%가 넘었어요. 예전에 21년 전에. 근데 이게 가동률이 22년에 55%로 추락하는데 이 계기가 있었죠. 이때가 그렇죠. 그 발열 이슈. 뜨거 했던.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뜨거워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퀄컴이 나가버렸죠. 엔비디아도 나가버리고 저 TSMC로 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추락했는데 일단 지난해 58%로 올라왔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60%대를 정말 이제 오랜만에 넘었다고. 보통 가동률이 올라가면요, 이게 계속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흑자를 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흑자가 되려면 가동률이 80% 넘어야 된대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BEP까지는 좀 올라가고 내년에 아마 흑자 전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가동률이 또 이렇게 올라가려면 고객이 많아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 있죠, 애플 있죠, IBM, 삼성은 이제 엑시노스 2600 요게 요번에 2월 달에 나오는 갤럭시에 들어가고, 엔비디아의 제슨 요게 이제 로봇 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그냥 퀄컴도 스냅드래곤이라는 이제 제품에 아마 삼성 TSMC도 하고 있지만 삼성한테 다시 맡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도 저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는 아닌데 분명한 거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이게 뭔가 반도체는 그렇거든요. 최악일 때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최악인데 뭔가 좋아지는 시그널을 봐야 되죠. 근데 파운드리가 이제 그게 좀 보이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밸류체인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게 한번 이렇게 화면에 공개될지 모르는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밸류체인이 있거든요. 유니셈, 뭐 GST, HPSP, 테스, 원익 IPS,
뭐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 FSD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삼성 테일러, 파운드리 이제 공급 기대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말하는 진짜 소부장이네요. 네, 소부장 밸류체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여겨봐야겠네요. 자, 석유화학 업종도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공급 감소가 주로 이게 영향을 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들은 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좀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년간 우리 코스피가 한 60% 정도 올랐대요. 근데 금호석유가 마이너스 22, 다 마이너스. 네,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72, 대한유화가 42, 롯데정밀이 25, LG화학이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인데 얼마나 안 좋은지 뭐 여러분들이 이 지표만 보시면 명확히 아실 것 같고 안 좋은 이유가 있죠. 중국의 증설, 이 공급 과잉, 수요는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자에 시달렸는데 그러면 이제 살아날 거냐?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공급이 줄고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 다 감산하고 있고 구조조정. 중국 정부도 과당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증설도 이제 좀 없어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수요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소비 부양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소비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저기 노트북에도 다 석유화학 제품들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다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는데 2026년부터 30년까지 의류, 신발, 화장품 소비 확대 정책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요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가 원재료인데 우리 한국은 원유 기반의 나프타를 원재료로 써요. 나프타를 분해해 가지고 에틸렌 만들거든요. 그 에틸렌 가지고 플라스틱 만들어요, 보통. 요 구조니까. 그러니까 원유값이 떨어지면 좋은 거죠. 유가. 그래서 근데 유가 좀 요새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요것도 호재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나프타 소비세 부과한다거나 이게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줬대요, 그동안. 이거 어떻게 보면 세금을 그럼 깎아준 거잖아요. 보조금 준 건데 이제 이거 안 준대요. 그러면 이제 중국 석유화학 회사들은 수출할 때 좀 부담스럽죠. 옛날 수출 많이 하면 돌려받는 돈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을 줄여버리겠죠. 예, 세금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우리나라한테는 좀 유리하게 가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인데 미국은 천연가스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까 제가 원유에서 나프타 뽑아서 나프타에서 에틸렌 만드는데 미국은 천연가스로 에탄을 뽑아요. 에탄에서 에틸렌을 만들어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은요 원유보다 항상 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원가 경쟁이 높겠죠. 좋네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요 이틀 만에 50% 올라버렸어요.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파가 와가지고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말고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LNG 수요 때문에 천연가스 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에탄 값이 올라서 원가 경쟁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이 부분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원가 경쟁이 우위에 선다. 이게 지난 몇 년간은요. 미국 석유화학 회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사실 아직도 뭐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작년에 여천 NCC 뭐 부도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최악은 지나가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제 턴어라운드 기대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때가 한국전력인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제가 방송 전에 찾아봤더니 1월 20일 날 14%가 네, 하루에 맞습니다. 올라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ADR도 똑같이 14%가 네. 올라갔어요. 앞으로 한국전력의 상승세는 원전 이쪽 부분으로 봐서 더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전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또 좋아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됐고 정말 이것도 그냥 코스피처럼 날라버렸어요. 며칠 안 돼서 이렇게 갔는데 뭐 맞습니다. 전기요금으로 간 게 아니고 원전이죠, 원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전력도 충분히 이제 같이 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원전 수출이 되면 매출이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원전 수출에 성공한다면 그 예상할 수 있는 총 시장 규모가 연간 4기에서 12기가 될 수 있대요. 12개를 만약에 이게 짓게 되면 150조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 뭐 한국전력이나 한수원이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돈을 또 벌 수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과 협의가 끝난 건 아니에요. 한전하고 한수원은 어떻게 요 사이에서 아니, 관계가 되는 거예요? 100% 자회사예요. 한국전력에 한수원이.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100%. 그러니까 한수원이 주도를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지주회사가 한전인데 한전이 100%예요. 근데 갈등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근데 만약에 한수원이 이걸 갖고 가게 되면 한전이 어쨌든 이제 어쨌든 예, 수익이니까. 수익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밑에 있는 자회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한수원은 뭐 만약에 우리가 한 거면 우리가 다 하겠다 뭐 이런 거 같고 아니 밑에 자회사 100%면 우리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 몸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혹시 해서 미국에 진출하잖아요. PBR 1배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대요. 한전은 1배 이상을 가기가 어렵죠. 태생제 오시면 쉽진 않은데 뭐 그 꿈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호재가 여론조사에서 원전 우리나라이죠. 원전 건설 찬성이 60% 후반으로 나왔어요.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약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정적으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요 60%대 후반으로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거 혹시 뭐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로는 요거는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그래서 국내 쪽은 어쨌든 계획대로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더 가려면요 미국의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횡보하다가 미국의 모멘텀이 이제 나오면 한 번 더 열린다. 그걸 좀 지금은 기다리는 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이제 국장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서학개미들 돌아오라라는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곧 시행이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RIA 계좌죠. 요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이제 원화로 환전해서 RIA 계좌에 넣으시면 돼요. 넣고 1년 동안 국내 자산을 투자하시는 꼭 주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펀드도 있고 그래서 그 투자를 해서 1년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원칙이 있고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1분기에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왕 하실 거면 1분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매도액의 100%를 줘요. 공제. 그러니까 아예 세금. 예. 근데 2분기로 가면 80%, 3분기는 이제 하반기는 50%. 근데 이게 이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어요. 꼼수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뭐냐면 흔히 또 체리피커라는 용어도 많이들 쓰잖아요. RIA 계좌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해놓고 다시 해외 계좌로 또 사. 그러면 혜택을 줄일 수도 있대요. 체크가 되겠죠? 네, 그걸 체크를 아마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되도록이면 1분기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빨리 외환시장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 차등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등을 안 주면 하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등을 줘버리면 1분기에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래서 2월 임시국회 통과 후에 상품이 나오니까 아마 조만간 2월 중에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출시가 돼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첨단 산업이죠. AI, 반도체, 바이오 등에 투자하는 그 펀드거든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면 40% 공제 들어가서 만약에 3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1,20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 3천에서 5천 이 구간은 20%, 5천에서 7천만 원 공제는 이제 여기는 10%. 그래서 이걸 3단계로 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2억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대요. 2억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소득 공제가 7천만 원 투자 시에는 1,800만 원까지 공제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2억까지 납입은 하셔도 되지만 내가 소득 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으면 7천만 원을 하시면 돼요. 7천만 원 투자하면 1,80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또 장점이 세금을 돌려주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여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세 있잖아요. 그게 보통 15.4잖아요. 9.9%만 또 떼고 줘요. 그러니까 이게 세제 혜택이 되게 또 좋기 때문에 한번 요게 올해 6월이나 7월경에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쳐가지고 아까 제가 최대 1,800만 원이라 그랬는데 2,500까지예요. 이거 더해서 2,500을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되니까. 거니까 다른 소득공제랑 내가 합쳐가지고 2,500까지 된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사님 선정한 보고서는 어제에 이어서 CES 참관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봇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하는 건 실주행 데이터, 엔비디아는 알파마율 통해서 이제 실주행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엔 그 이제 로봇으로 이걸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에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데이터다. 이 현실 데이터라는 씨앗 없이 시뮬레이션만으로 학습하는 로봇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거죠. 어제 말씀하신 테슬라가 이렇게 마요에 대해서 네. 면허 갓단 초보 운전자라고 말한 거랑 유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이 뭔가 공간이 필요한데 그건 가정보다는 공장이 더 좋다. 예, 공장에서 학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돼 있죠, 공장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보다 로봇이 잘못됐을 때 수반되는 실수 비용이 적다. 예, 공장이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미국 제조업은요 21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제 베이비 부모가 집단 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절벽 앞에 좀 서 있대요. 이제 제조업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일수만 부족한 게 아니래요. 진짜 공포가 뭐냐면 30년 이상 그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자기만의 노하우 있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비 오는 날에는 전압을 2%는 낮춰줘야 불량이 안 난다. 이거 자기 노하우거든요. 그냥 그 사람만 네, 알고 감이에요, 있는. 감 같은. 그 노하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전달 안 해주면 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네. 뭐 예를 들면 무슨 냄새가 살짝 나면 네. 온도 좀 낮춰야 이거. 되고 뭐 이런 네. 거. 근데 이거를 로봇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진짜 강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 숙련공의 노하우를 AI에게 시켜서 기업의 지적 자산 소멸을 막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이 엄청난 메리트를 그죠? 갖고 이게 있는 거예요. 피지컬 AI 공장에 들어간 로봇에서 굉장한 이제 수혜를, 그러니까 젠슨왕이 지금 생각하면 괜히 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로봇이 투입될 공간은 물론 신축 공장도 있겠죠. 새로운 공장이 하는 거 있는데 기존 공장이 투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브라운필드라고 하는데, 그 로봇은 인간이 활동하는 환경에서 로봇이 가면 이게 동선 다 꼬여버리거든요. 그걸 다시 다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받는 기업이 SI 업체라고 그러는데 시스템 통합 역량을 갖춘 이거를 물 흐르듯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회사가 이걸 하는 회사거든요. SI 통합. 인간의 그 지식과 기능을 네, 로봇한테 통역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싼 로봇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로봇 석학 중에 세르게이 레빈박스가 뭐라고 했냐면 피지컬 AI 시대에는 고가의 정밀 하드웨어는 오히려 확장성에 방해된다. 값싼 걸 많이 뿌려야 된대요, 그냥. 그래서 3억 원짜리 로봇 한 대보다 3천만 원짜리 로봇 10대가 더 낫대요. 거기서 쏟아지는 데이터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피지컬 AI의 성능은 하드웨어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 그러니까 로봇 10대 좀 싸더라도 얘 10대가 학습한 데이터가 3억짜리 한 대 학습한 데이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10대니까. 그래서 그걸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는 그거예요.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왜 현대차가 이렇게 도요타를 지금 PER 이길 정도로 올라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마 인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가 왜 PER 200배 받는지 이 그림이 이제 명확하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내용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피지컬 AI에서 핵심 부품 MLCC 하고 카메라.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대표 회사가 삼성전기죠, 이쪽에서. 그리고 AI 인프라 쪽에서는 또 한 가지가 요 얘기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토스터기가 아니래요. 토스터기는 그냥 키면 일정한 열을 내잖아요. 예측 가능해요, 그냥. 근데 데이터 센터는 훈련 추론 모드 전환 시에 밀리초 단위로 수십 메가와트가 막 전력이 왔다 갔다 한대요. 수만 가구가 동시에 전등 껐다 켰다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토스터기가 아니다. 근데 기존의 전력망은 그 뭐 LNG도 그렇고 이렇게 이 터빈이 돌아가잖아요. 무거운 새덩이가 돌아가면서 주파수를
주파수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급격한 부하 변동을 얘가 못 받아준대요. 옛날 그 재래식 어떻게 네. 보면 발전소들은 그래서 여기서 ESS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좋은 내용이긴 하죠. ESS가 이게 들어가져서 이걸 잡아줘야 된다는 거, 평탄화. 예.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사실 젠슨왕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얘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지난주였는데 빅테크 때문에 더 비싼 전기요금 내면 안 된다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 너네 빅테크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전력망에 연결해 쓰지 말고 직접 써.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면 한전이 만들어 온 전력망에 연결해서 끌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럼 전기요금 올라가죠. 소비자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피해 보죠. 트럼프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가 만들었으란 얘기예요. 그럼 발전소를 이제 자기가 지어야 돼요. 결국 SMR로 갈 수밖에 네, 없겠네요. SMR도 있고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 내에다가 ESS 연결하든가 연료전지 연결,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전기 전력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장도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아 빅테크들이 이제 발전소를 직접 짓겠구나.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빅테크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요.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냐. 이것도 이제 밸류에 넣어야 된대요. 이 기업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냐. 이게 너무 이거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가 통하다. 예, 그 얘기를 또 직접 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분모 결국 에너지 중요하다. 전기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피지컬 AI에서는 데이터 확보하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괜히 전력기기가 좋고 막 요새 ESS 막 이런 것들 연료전지가 부각되는 게 괜히 나온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흐름이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피지컬 AI가 직접 이제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5천을 축구하는 기념 행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불 붙여가지고 후 한번 하시죠. 불이 안 껴서. 너 성냥 세대 아니지? 성냥세대 아니지. 5천을 축하하면서 같이 보시죠. 네. 후 하고 박수를 치는 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올해는 6천 가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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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